자, 사절에 쓰는 메소드 재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메소드를 다시 정의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부모 클래스의 모든 메소드가 이제 자식 클래스에서 맞게 설계가 되어 있다면 가장 이상적인 상속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모에서 상속을 받는 메소드가 이제 자식 입장에서 봤을 때 뭐 수정할 게 거의 없다라고 한다면은 가장 이상적인 상속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상속을 받았지만 자식 쪽에서 볼 때는 뭔가 부족하다라는 거죠. 부모의 메소드 자체 내용이 좀 자식과 좀 안 맞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식이 이제 그렇다면 나한테 맞게끔 자식한테 맞게끔 다시 메소드를 재정의를 해서 수정을 한다는 이제 그런 의미예요. 이 메소드 재정의는. 그래서 이것을 메소드 오버라이딩이라고 한다. 요 용어 정도는 여러분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메소드 재정의를 메소드 오버라이딩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메소드 오버라이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자. 메소드 오버라이딩은 상속된 메소드를 자식 클래스에서 재정의하는 것을 말한다. 자, 여기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그림을 보게 되면은 자, 부모 클래스가 있고 그래서 이 부모 클래스를 상속을 해서 이렇게 자식 클래스를 만드는데 부모 쪽에 보면 메소드 2가 있죠. 근데 자식 쪽에서도 또 메소드 2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메소드 재정이다, 메소드 오버라이딩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고요. 자,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실행 클래스에서 이제 자식 생성자를 통해서 자식 객체를 만들고 나서 이제 이런 메소드를 여러분이 호출을 여기서 하고 있는데, 자, 메소드 1 같은 경우는 당연히 부모가 갖고 있는 이 메소드가 실행이 될 겁니다. 근데 메소드 2 같은 경우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그럼 이거는 뭐가 실행이 되느냐? 여기 화살표를 보게 되면은 부모 쪽의 메소드는 실행되지 않고 자식 쪽에서 재정의한 것이 실행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당연히 재정의한 것을 실행을 해야 되겠죠. 부모 쪽에 있는 메소드가 맞지 않아서 다시 정의를 한 거니까. 당연히 자식 쪽에 있는 재정의된 메소드가 호출된다. 그다음 메소드 3은 이제 자식 쪽에서 갖고 있으니까 뭐 당연히 이거는 얘가 실행이 되겠죠. 그죠? 자,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할 때는 다음과 같은 규칙에 주의해서 작성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부모 메소드의 선언부. 다시 말해서 선언부라고 하면은 요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요거. 그래서 메소드 시그너처라고도 이야기한다고 했죠. 그래서 부모 메소드의 선언부와 동일해야 한다. 재정의를 할 때는 요거와 동일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자, 접근 제한을 더 강하게 오버라이딩 할 수 없다. 자, 우리가 접근 제한자 배웠잖아요. 제일 넓은 범위가 뭐다? 퍼블릭이죠. 그 다음에 요거보다 좀 더 강화된 접근 제한이 뭐다? 디폴트. 디폴트는 여러분이 접근 제한자 안 붙이는 걸 이야기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접근 제한이 강화되는 게 뭐다? 프라이빗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더 접근 제한이 강화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여기 읽어보게 되면은 접근 제한을 더 강하게 오버라이딩 할 수 없다. 만약에 여러분이 부모 쪽에서 이 메소드 2가 요 앞에 뭐가 안 붙어 있다. 지금 현재 부모 쪽에서 메소드 2는 요 앞에 아무것도 안 붙어 있으니까 뭐예요? 디폴트 접근 제한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재정의를 할 때
여러분이 디폴트보다 더 접근 제한이 강화된 게 프라이빗입니까? 그럼 여기에 프라이빗을 붙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퍼블릭을 붙이면 된다, 안 된다? 그거는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접근 제한을 더 강하게 오버라이딩 할 수는 없다. 반대로 접근 제한이 약하도록 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디폴트, 현재 상태가 디폴트 상태인데 요거는 이제 퍼블릭으로 재정의를 할 수는 있다. 하지만 더 강화된 접근 제한은 할 수 없다. 즉, 프라이빗은 할 수 없다. 만약에 여러분 여기에 퍼블릭이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퍼블릭이 붙어 있다. 그럼 이거는 무조건 퍼블릭으로 재정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새로운 예외를 스로우스 할 수 없다. 요거는 아직 여러분 예외 처리를 안 배웠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요거는 나중에 10장에서 예외 처리를 배우고 나서 이거 읽어보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 지금은 요거는 생략할게요. 자, 예제가 나오는데요. 자, 이 예제 한번 봅시다. 자, 캘큘레이터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고, 자, 에어리어 서클이라고 하는 자, 메소드가 선언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반지름을 하나 받아서 자, 3.14159에다가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해서 이제 요 값을 리턴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네요. 자, 이 밑에 컴퓨터라고 하는 클래스를 선언할 때 캘큘레이터를 상속을 받았어요. 자, 컴퓨터 입장에서는 상속받는 이 에어리어 서클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왜? 3.14159라고 하는 이 원주율이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나는 계산하고 싶다라고 이제 이렇게 요 에어리어 서클을 재정의를 하는 거죠. 자, 여기 퍼블릭이죠. 어, 퍼블릭보다 접근 제한을 더 강하게 재정의를 할 수가 없다. 그러면 무조건 퍼블릭이 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요 뒤에는 그대로 작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중괄호 블록 안에는 여러분이 요 내용이 아닌 다른 내용을 작성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의 차이점은 뭐예요? 지금 얘가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math.py라고 하는 바로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6장에서 왜 클래스 멤버 중에서 전부 다 대문자로 하는 게 관례다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상수였죠, 상수. 맞죠? 그러면 여러분이 math.py, 자, 여러분 이거 해석을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까? 이 math 이거는 여러분이 클래스입니다, 클래스. 그러면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파이 이 말 아닙니까? 그럼 이 파이는 뭐로 선언되어 있을까요? 퍼블릭 클래스 매스라고 이렇게 클래스가 선언되어져 있다면 이 파이는 어떻게 선언되어져 있었을까요? 퍼블릭 스태틱 파이널 더블 파이 뭐 3.14 뭐 쭉쭉쭉쭉 이렇게 여러분이 정의가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 값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math라는 클래스로 접근을 해서 static final 상수죠. 그래서 대문자, 다 대문자로 여러분이 필드 이름을 작성하는 게 관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바에서는 이 math라고 하는 클래스를 제공을 합니다. 나중에 저 뒤에 자바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라이브러리를 이제 배우실 건데, 이제 그때 이제 math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math가 지금은 자바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클래스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py
이게 뭐냐면 상수다, 상수. 이렇게 선언된 상수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다는 이야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얘가 가지고 있는 값이 얘보단 더 정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바꾸어서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리턴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은 at override라고 하는 게 하나 붙어 있어요. at override. 자, 우리는 요걸 골뱅이라고 부릅니까? 여러분은 술 한 잔이 땡기겠네요. 음. 그래서 at override. 자, 여러분이 이런 형태, 여러분 이런 형태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annotation이라고 그럽니다. annotation. 그래서 annotation은 저 뒤에서 이제 배우십니다. 그래서 annotation은 추가적인 어떤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필드나 또는 메소드나 또는 생성자 또는 클래스 선언 위에다가 이제 이런 것들을 붙이는데 자, 지금 이 add override를 붙이게 되면 어떤 효과를 내느냐? 여러분이 재정의를 한 이 내용 있죠? 여러분이 지금 이거를 재정의를 지금 했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 재정의한 이것이 정말 제대로 작성이 되었느냐? 정말 재정의가 제대로 작성이 되었느냐를 컴파일러가 여러분이 확인을 한다 이거죠. 이거를 붙이게 되면. 그러니까 얘를 안 붙여도 되는데 얘를 안 붙이게 되면 컴파일러는 얘가 재정의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검사 안 합니다. 그냥 메소드구나 이렇게 해서 컴파일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붙이게 되면 컴파일러는 재정의를 한 거구나. 그러면 부모 쪽에 이런 메소드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정확하게 재정의가 되었는지를 검사를 합니다. 정확하게 재정의를 안 했다 그러면은 컴파일 에러가 나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우리 오버라이딩 할 때 다음과 같은 규칙에 주의해서 작성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그죠? 요거 하나라도 뭔가를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 컴파일러는 여기서 에러를 내버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러분이 재정의를 할 때는 at override를 붙여주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생략을 해도 되긴 됩니다. 여러분이 정확하게 입력을 했다 그러면. 자, 그럼 이제 이 아래쪽에서 지금 여러분이 캘큘레이터라고 하는 예를 가지고 객체를 지금 생성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이 메소드를 호출을 해서 그 결과값을 출력을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 이 뒤쪽에서는 자식 클래스인 컴퓨터를 가지고 객체를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얘를 가지고 에어리어 서컬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을 했는데, 이때 이 메소드는 누구의 메소드가 실행이 된다? 자식 쪽에 제정이 된 메소드가 실행이 된다. 이해되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자, 캘큘레이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에어리어 서커를 호출하게 되면 당연히 이것이 실행이 되겠죠. 이것이 실행이 되는데 여러분 자식을 객체 생성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제정이 된 얘가 실행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를 저하고 같이 한번 또 실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패키지를 하나 새로 만드는데 자, 지금 섹션 04에 그다음에 이그잼 01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에다가 클래스 캘큘레이터. 자, 여기다가 메소드 선언할 때 public double area circle double r 이렇게 주고요.
자, system.out.println. 그래서 여기는 calculator의 객체의 area circle이 실행되었다. 이렇게 출력을 해주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리턴 값은 3.14259 곱하기 R 곱하기 R.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자,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들게요. 자, 컴퓨터. 자, 뭘 상속한다? 캘큘레이터를 상속하자. 자, 재정의를 하는 방법. 네, 그걸 보여주려고 같이 하자고 했어요. 자, 일단 여러분이 캘큘레이터에 있는 메소드 시그너처를 그대로 복사를 합니다. 아니면은 이 메소드 선언부를 다 복사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바꿀 거를 바꾸라는 이야기죠. 그럼 이거는 이제 컴퓨터로 바꾸는 거고요. 자, 요거는 여러분이 아까 math.py 여기 있죠, 그죠? 네, 이렇게 이제 바꿨다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이 실수로 내가 만약에 요 뒤에 2를 내가 빼먹었다. 이거 재정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재정이 아니죠. 이 재정이 아닙니다. 새로운 메소드를 하나 더 선언하는 거지. 여러분 여기다가 퍼블릭을 뗀다. 어떻게 됩니까? 자, 컴파일러가 똑똑하긴 해요. 야, 이거 부모에 있는 건데 너 이거 조건 제한자 더 강하게 하면 안 돼. 그런 에러가 지금 뜨고 있죠, 그죠? 여러분이 부모 쪽에 여러분이 캘큘레이터 쪽에 퍼블릭을 떼보세요. 자, 그리고 자, 이 에어리어 서커를 재정의를 할 때 퍼블릭을 붙여보세요. 에러 안 나거든요. 이게 더 약하게 조건 제한자를 붙이는 건 가능한데 더 강하게 해서는 안 된다. 자, 이것도 괜찮고. 근데 여기다 뭘 붙이면 안 돼? 프라이빗을 붙이면 안 돼. 근데 일반적으로는 재정의를 할 때는 무조건 똑같이, 그러니까 부모의 메소드 시그너처와 똑같이 이렇게 재정의를 합니다. 예, 조건 제한자를 뭐 다르게 바꾸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복사할 것 같으면은 사실 여러분 실수가 없겠죠. 근데 만약에 직접 여러분이 입력을 했다. 그랬을 경우에 뭔가 하나 철자가 틀렸다. 라면 이제 이거는 새로운 메소드를 정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여기다 뭘 붙여준다? at override. 내가 add 하고 나서 컨트롤 스페이스를 눌렀어요. 그럼 이게 나오죠. 그럼 여기서 over까지 누르면 이게 선택이 되잖아요. 그럼 엔터. 이렇게 하면 여러분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오타를 줄일 수 있죠. 그래서 얘를 붙이고 나서 여러분이 여기 2를 하나 지워보세요. 컴파일러 오류나죠? 그러니까 얘를 붙임으로 해서 컴파일러가 정확하게 얘가 재정의가 됐는지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실수를 줄여준다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 요거 복사하세요. 자, 앞으로 여러분이 재정의를 할 때는 여러분이 지금은 내가 이거 복사해가지고 여기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요렇게 지금 재정의를 했죠. 그죠? 근데 우리가 직접 캘큘레이터를 직접 만들었으니까 이걸 복사를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작성하지 않는 클래스를 상속을 할 경우에는 이런 소스 코드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럼 쉽게 재정의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일부 지우고요. 자, 일단 여러분이 상속을 한 상태에서 이 캘큘레이터가 가지고 있는 매수도 중에서 내가 재정의를 하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 그거를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커서를 여기다 갖다 대고 컨트롤 스페이스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것 중에서 내가 재정의를 하고 싶은 게 에어리어 서클이다. 그럼 이거를 여러분이 선택하면은 자동적으로 여기서까지가 작성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내용만 바꿔치기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복사해라고 그랬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붙여넣기 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얼마든지 재정의 하고 싶은 거를 재정의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고 나는 toString을 재정의를 하고 싶어. 다시 재정의를 하고 싶어. toString을 보면 선택하면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들어갑니까? 다시 컨트롤 스페이스 눌러서 내가 toString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재정의하고 싶어. 그럼 더블 클릭하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자, 재정의 코드가 들어간다. 이해되죠? 그래서 여러분 직접 일일이 입력을 하게 되면은 오타가 생길 수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 재정의를 하게 되면은 좀 실수를 줄여준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새로운 클래스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자, 클래스 이름은 컴퓨터 이그젬플. 자, 이번에는 메인 메소드를 추가를 해줍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자, int r equal 10. 자, int 타입 변수 r을 선언하고 10을 초기값으로 대입을 해줬어요. calculator, calculator, new calculator. 그래서 이렇게 객체를 생성을 해주고 자, system.out.println calculator.area circle 에 r을 넣었다. 자, 그러면 이 메소드는 어떤 메소드가 실행이 되는 거죠? 지금 calculator라고 하는 클래스를 객체를 만들었으니까 calculator로 가면 바로 이 메소드가 있죠. 그럼 이 메소드가 실행이 된다는 이야기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자, 컴퓨터를 객체를 생성을 해서 똑같이 여러분이 자, 원의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다가 컴퓨터라고 넣게 되면 자, 여러분 이 메소드는 어떤 메소드가 실행이 되죠? 자, 컴퓨터는 여러분이 얘를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캘큘레이터에서도 여러분이 에어리어 서클이 있고 컴퓨터 쪽에서도 여러분이 재정이 된 에어리어 서클이 있죠. 그죠? 그래서 항상 재정이 된 게 실행이 된다. 너무나 지금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나중에 뒤에 가면 이거 헷갈립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이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정확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아까 이클립스에서 오버라이딩 메소드 자동 생성 기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메뉴를 통해서 여러분이 자동으로 생성하는 방법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아까 컴퓨터 여기에서 우리 아까 요거를 우리가 만들 때 아까 여기서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고 나서 에어리어 서클 이렇게 선택해서 우리가 했었죠. 그죠? 근데 이렇게 해도 되고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고 소스에 가서 여러분 여기 보면은 override implement method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선택을 해서 여러분이 요 area circle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선택한 다음에 OK 눌러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편하실 대로 재정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모 메소드 호출을 볼 건데, 자, 아까 우리가 재정의가 되면 무조건 재정이 된 메소드가 호출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의 메소드를 호출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 경우가 언제인지 한번 봅시다. 자, 메소드를 재정의하면 부모 메소드는 숨겨지고 자식 메소드만 사용되기 때문에 부모 메소드의 일부만 변경된다 하더라도 중복된 내용을 자식 메소드에서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자, 이 코드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캘큘레이터 쪽에 지금 우리가 두 줄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는, 그지? 두 줄밖에 없는데, 여러분이 여기에 예를 들어서 100줄 정도가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여러분 입력하지 마시고요. 그냥 설명만 들으세요. 그래서 여기 100줄 정도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이 코드만 이제 내가 바꾸고 싶다는 거죠. 이 100줄은 여러분이 그대로 놔두고 요것만 내가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컴퓨터 쪽에서는 새로 재정의를 할 때 여러분이 여기에 100줄을 여러분이 이렇게 작성을 또 해야 돼요. 이렇게 100줄을 또 작성을 하고 다른 부분을 이렇게 작성을 한다는 거죠. 그럼 좀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어차피 부모 쪽에 100줄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그대로 갖고 와서 또 한 번 더 작성한다. 이건 좀 비효율적이죠. 근데 이 경우밖에 없어요. 어차피 부모의 메소드를 무시하고 내가 자식 쪽에서 재정의를 다시 하겠다는 이야기니까. 비록 중복된 코드가 있더라도 넣을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경우도 있다. 자, 부모에 들어가 있는 자, 여기서 여기까지. 뭐, 요거는 지금, 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거를 갖다가, 뭐, 지금은 리턴이라고 하는 이 문이 있어서, 뭐, 어쩔 수 없이 이게 좀 바꿔줘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자, 여러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걸 보이드로 바꿔놓고, 여러분이, 자, 요렇게 100줄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컴퓨터 쪽에서 이제 재정의를 할 때 역시 이것도 보이드가 돼야 되잖아요. 맞죠? 그대로 와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부모 쪽에 100줄을 나는 그대로 쓰고 싶고, 추가적으로 나는 추가 코드를 더 넣고 싶다는 거죠. 이거 이해됩니까? 다시. 자, 부모 쪽에 100줄이 있어요. 이거를 재정의를 해서 내가 자식 쪽의 메소드에다가 여기에 똑같이 100줄을 넣고 싶어요. 그리고 나는 뒤에 좀 더 추가적인 코드를 넣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때는 방법이 있어요. 이때는 여기에 100줄을 다 작성을 하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자, 차이점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보세요. 아까는 여러분이 자, 부모 메소드에 위에 100줄이 있고 이렇게 지금 작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 부분만 딱 바꾸고 싶다라는 거죠. 자식 쪽에서. 그러면은 자식 쪽에서는 어쩔 수 없이 뭐야? 100줄을 다 작성해야 됩니다. 이 부분만 바뀌더라도 위에 100줄이 다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부모 쪽에 있는 메소드를 전부 다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내가 끝에 몇 줄을 더 추가하겠다라는 거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100줄, 부모의 100줄을 그대로 여기서 작성하지 않고 아주 간단하게 부모의 100줄을 실행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추가적으로 여러분이 여기다가 뭔가를 작성을 여러분이 할 경우에 자, 그럼 이제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부모 쪽에 메소드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자, 여기에 어떤 작업 처리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요 내용이 한 100줄 정도 된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자식이 이제 이 메소드를 재정의를 할 때 시그너처를 똑같이 작성을 하고, 이거 좀 잘못됐죠? 이게 뭐가 붙어야 됩니까? 이렇게 퍼블릭이 붙어야죠. 척권 제한을 더 뭐예요? 강화해서 재정의할 수 없다. 그죠? 그게 위배되잖아요. 여기 퍼블릭이 돼야죠. 여기 퍼블릭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자, 이 재정이 되는 메소드에서 내가 부모에 있는 이 작업 처리 1을 갖다가 먼저 처리를 하고 내가 추가적으로 작업 처리 2를 넣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때 요 자리에 여러분이 작업 처리 1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는 게 아니라 슈퍼점 메소드라고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은 자, 슈퍼는 위쪽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위쪽. 그래서 위쪽이니까 부모죠. 그래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를 실행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요것 때문에 이 메소드가 실행이 되고 나서 자, 실행이 끝나면 다시 여기로 와서 작업 2를 처리하게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요 코드는 여러분이 안드로이드 개발할 때 매우 많이 나옵니다. 뭐 안드로이드 개발하시는 분한테 이거 왜 들어갑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그거 항상 넣어주던데요. 뭐 늘상 넣고 했는데요. 이거 안 넣어주니까 안 되던데요. 뭐 이렇게만 이야기해요. 왜 넣습니까? 물어보면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코드는 부모의 메소드도 실행하고 내가 추가적으로 더 실행할 내용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한다는 거죠.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부모에 있는 메소드가 반드시 실행이 되어야 어떤 기능이 나와요. 근데 그 기능 플러스 내가 준 기능까지 같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생략을 하고 여러분만의 작업 내용을 넣게 되면은 여러분이 안드로이드 화면이 안 나온다든지 뭐 이상하게 이제 실행이 된다든지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안드로이드에서 이런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내가 부모에 있는 코드를 그대로 내가 실행을 해야 하면서 내가 추가적으로 더 작업해야 될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 이와 같이 슈퍼점 메소드 이런 형태로 부모의 메소드를 호출을 해서 이제 코드를 좀 전략해라. 여기에 사실 작업 처리 1을 작성해도 물론 되는데 이미 부모 쪽에 있단 말이야. 있으니까 요거를 실행하라라는 뜻에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실습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에어플레인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는데 랜드라고 하는 메소드가 선언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fly가 이제 선언되어 있고요. takeoff가 선언되어져 있습니다. 자, 세 개의 메소드가 선언되어져 있죠. 자, 슈퍼소닉 에어플레인이라고 하는 초음속 비행기인데 요거는 일반 비행기를 상속해서 이제 만들 거예요. 자, 여러분 5라인하고 6라인 같은 경우는 상수를 선언한 거 맞습니까? 예, 스태틱 바이너리면서 관례적으로 필드 이름은 다 대문자로 한 거. 이게 이제 상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수 값은 1과 2 값을 이제 갖고 있는 거고요. 자, 8라인에 보니까 플라이 모드, 즉 비행 모드라는 이야기인데 비행 모드가 기본적으로 현재 노멀로 저장이 되어 있다. 지금 상수 값을 대입을 하고 있어요. 5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한정된 값의 목록으로 사용하는 타입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였죠? 몇 개 중에 이거 한정된 값의 목록이 뭐였죠? 열거 타입이었죠. 열거 타입. 그래서 여러분이 비행 모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 뭐 수십 개가 있는 게 아니고요. 비행 모드는 한정된 모드가 몇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일반 모드와 그다음에 초음속 모드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의 모드의 값을 이제 이 플라이 모드에 넣고 싶다는 이야기 알겠죠? 근데 여기서는 열거 타입을 쓰지 않고 뭐를 사용했습니까? 상수를 사용했죠?
사실 요 자리에 열거 타입을 사용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런데 상수를 이렇게 사용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상수도 예전에는 열거 타입과 유사한 용도로 썼어요. 열거 타입이 나오기 전에. 아직까지도 여러분이 자바에서는 열거 타입하고 상수를 혼용했었어요. 그래서 상수도 열거 타입처럼 우리가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정된 값을 표현할 수도 있다. 우리가 1 하면은 이게 뭐야? 2 하면 이게 뭐야? 그래서 이제 1을 나는 노멀이라고 하는 상수로 보겠다. 2를 슈퍼소닉이라고 하는 상수로 보겠다라고 해놔놨고 여기서 플라이 모드를 노멀 이렇게 하게 되면은 비행 모드가 노멀이구나. 가독성이 좋아지죠. 그죠? 여기 그냥 1, 플라이 모드를 1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훨씬 가독성이 좋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이런 용도로도 상수를 활용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자바 표준 라이브러리 가보면 열거 타입도 많이 사용되고 이런 상수도 많이 사용됩니다. 한정된 값을 표현을 할 때 그 두 개가 많이 사용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상수를 가지고 한정된 값을 표현을 한 거예요. 1과 2를. 자, 그러면 이제 11 라인에 보니까 이제 오버라이드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이 나왔고요. 이제 재정의 코드가 나오겠죠. 그래서 원래 여러분이 플라이는 부모 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초음속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 비행만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재정의를 하는데 자, 플라이 모드가 슈퍼소닉이냐? 매우 지금 가독성 좋습니다. 슈퍼소닉 대신에 숫자 2 이렇게 넣게 되면은 2가 뭐지? 그래서 이제 상수를 쓰면서 가독성이 좋아지는 거고요. 그래서 플라이 모드가 슈퍼소닉이냐? 자, 이때 이제 초음속 비행을 합니다. 출력하고. 그렇지 않다면 요거 보세요. 슈퍼.플라이라고 돼 있지, 그지? 이미 일반 비행은 부모 쪽에서 이미 코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이 코딩이 지금은 한 줄밖에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이 줄이 한 100줄 정도 된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다 100줄을 다 작성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거 실행하는 게 훨씬 더 뭡니까? 간단하다 이 말이에요. 그치? 그래서 슈퍼.플라이 해서 요거를 실행하게끔 한다는 거죠. 슈퍼를 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슈퍼점을 빼게 되면. 슈퍼점을 빼게 되면은 이 플라이는 어느 메소드를 이야기할까요? 얘를 이야기할까요? 얘를 이야기할까요? 무조건 재정의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호출해버리는 그런 효과가 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 쪽에 있는 플라이를 호출해라는 뜻에서 슈퍼점을 붙인다. 자, 여러분 여기 실행 클래스에서는 슈퍼소닉 에어플레인 객체를 만들어서 지금 메소드를 이제 호출을 해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 플라이가 전부 다 재정이 된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플라이는 다 얘를 호출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 쪽 호출하는 게 아닙니다. 이 내부에서만 여러분이 부모 쪽을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쪽에서는 부모 쪽 메소드로 호출할 수가 없어요. 이 슈퍼라고 하는 거를 쓸 수 있는 위치는 어디다? 자식 내부에서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 지금 실습을 한번 해봅니다.